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거대한 괴물이 현실 속에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치 꿈을 꾸는 듯 현실 부정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대함에 압도되어 정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물 같은 존재가 마침내 인간의 손에 의해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친숙한 삼성에 의해서 말이죠. 할리우드의 유명 액션 배우를 꼽아보자면 톰 크루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떠한 대역 없이 자신이 직접 액션을 펼치기로 유명한 그는 총 6편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맡으며 온갖 아찔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장면은 고스트 프로토콜 촬영 당시 맨몸으로 고층 빌딩을 기어오르는 씬이었는데요. 오죽하면 동료 배우인 사이먼 페그는 그의 스턴트를 지켜볼 때마다 매번 불안했으나 이번만큼은 그가 진짜로 죽는 줄 알고 현장에 있던 모두가 기겁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당시 영화의 배경이 됐던 장소는 두바이의 상징적인 빌딩이자 총 163층 규모, 전체 높이만 무려 828m에 이르는 세계 최고층 빌딩, 바로 부르즈 할리파였습니다. 이 빌딩은 환상적인 높이만큼이나 각종 재미있는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828m 높이라는 것은 249m의 여의도 63 빌딩과 262m인 남산의 3배 이상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북한산 836m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95km 떨어진 곳에서도 타워의 첨탑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이지 미친 높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하중은 54만 톤으로 이는 5톤에 달하는 아프리카 코끼리 10만 마리와 같고 평균 70kg의 일반 성인 800만 명을 모아놓은 무게와 동일합니다. 사용된 철근들의 총 길이는 25,000km, 지구 반바퀴를 돌고도 남을 길이에 쏟아부은 콘크리트 양만 36만 제곱미터로 이는 축구장 바닥에 빼곡히 쌓을 경우 17층 높이의 빌딩이 완성되는 무지막지한 양입니다. 위층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의 면적을 합할 경우 잠실운동장의 56배, 여의도공원의 2배, 삼성동 코엑스몰의 4배에 달하는 굉장한 넓이를 자랑하는데요. 할당된 예산만 40.1억 달러로 두바이 신도심 지역의 전체 예산인 200억 달러의 20%를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위해서 기존의 모든 상식들을 깨부셔야만 했습니다. 선택된 시공사만 3개사, 무려 40개국에서 모인 850만 명의 현장 기술진과 기능공들이 총 9,200만 시간 동안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완공시킬 수 있었던 전례 없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이 빌딩은 초창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제약이 워낙 심했던 터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바이 측은 석유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층 빌딩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거나 도시를 혁신, 발전시키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7년 이상 걸리는 건설 시간상 향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서 지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지적되며 마치 경쟁하듯 탑쌓기에 몰입하는 두바이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인데요. 부르즈 할리파의 경우 최소한 3가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먼저 두바이는 전형적인 사막 지형이라는 사실, 평범한 빌딩을 세우기조차 어려울 만큼 지반이 물렀다는 점, 또한 바다와 인접한 탓에 초속 40m의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내풍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800m의 높이상 단 1도만 틀어져도 최상층은 무려 14m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는 곧장 대형 참사를 의미했죠. 도대체 두바이 측이 뭘 믿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이나 했더니 후에 시공사가 밝혀지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3개의 시공사 중 삼성물산을 주력으로 선정한 것이었죠. 최고층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소 4,000명에 이르는 작업 인원과 수많은 공사 자재들이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근로자가 100층까지 올라갔다가 자재가 없는 것을 발견, 1층으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황당한 경우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공사 지연은 물론 현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이는 삼성물산이 오랜 시간 축적한 양중 기술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많게는 한 번에 12,000명의 작업 인원을 컨트롤하는 이 기술은 현재 글로벌 표준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도전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건축물이라는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였지만 정작 공사 기간은 5년에 불과한데요. 이는 층당 3일 공정이라는 삼성물산의 기상천외한 발상 덕분에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 지상에서 조립된 철근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장으로 운반한 뒤 둘째 날 거푸집을 설치해 형틀을 마무리하고 셋째 날 콘크리트가 굳으며 유압잭을 이용해 다음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사실 말이 쉽지 이것이 실제 가능하려면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못해도 1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건 물론 하중을 완벽히 견딜 만한 강도 높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초고강도 콘크리트. 최대 강도로 치자면 80메가파스칼로 이는 주사위만한 콘크리트에 80kg짜리 성인 남자 10명을 떠받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시멘트의 성질은 초고층 빌딩 건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배합 기술 못지않은 초고속 운송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은 배관을 통해 쏘아 올릴 때는 물처럼 부드럽지만 시공 후에 돌처럼 딱딱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가진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 추가로 타이베이 101 빌딩에 적용했던 수직 압성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일본이 갖고 있던 최고 타설기로 450m를 넘어선 601m를 기록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총 500m 높이까지 지어진 시점, 이때부터 주최 측은 삼성물산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단독으로 시공을 맡기기에 이릅니다. 사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54만 톤이라는 건물의 무게상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라도 윗부분의 높이가 미세하게 압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를 수직 변위라 부르는데 진짜 문제는 500m 높이 건물의 경우 허용 오차가 고작 25mm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죠. 단순 건설 기술력 이상의 무언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대형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여기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레이저와 인공위성 세대를 활용한 GPS 측량 기법을 개발한 것이었죠. 이는 시각에만 의존해선 절대 불가능한 영역인 10mm 이내의 미세 위치 확인을 가능하게 만들어 마의 500m 이상 초고층 건축을 현실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수시로 들어닥치는 모래 폭풍을 어떻게 방어하냐는 것이었죠. 부르즈 할리파를 공중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볼 경우 세 방향으로 뻗은 날개 비슷한 꽃잎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단순히 미적 의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나선형으로 돌아가며 좁혀지는 형태는 사실 강풍을 분산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형태였던 것이죠. 또한 모래폭풍 방지를 감안해 외벽에 0.1mm의 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분당 4리터의 물을 쏟아붓는 실험도 있지 않았습니다. 마천루는 존재 자체만으로 세계적 이슈거리지만 특이하게도 경제적 관점에서 마천루의 저주라는 속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한 애널리스트가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통해 내놓은 분석으로 완공 시점에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됐을 때 대공황이 시작된 것을 비롯 시어스 타워가 최고층 빌딩 기록을 경신했을 당시에도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역사적으로 이 속설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완공 직전인 2009년 두바이의 디폴트 선언으로 원래 이름이었던 버즈 두바이에서 구제 자금을 지원한 할리파의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죠. 일각에선 이를 바벨탑의 저주라며 마천루 경쟁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삼성물산은 더 타워라는 새로운 마천루 시공에 도전하며 또다시 위대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습니다. 마치 두려움 따윈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 증가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도쿄도 123명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 총 38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다. 이로써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요코하마항 정박 중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를 포함해 12,253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수는 이날 18명이 추가돼 유람선 승선자를 합쳐 총 294명이 됐다. 신조 총리는 이날도 일선 의료 현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람 간 접촉을 피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또 오는 29일 시작돼 내달 6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지는 일본 연휴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가족끼리의 국내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애초 계획한 것에 맞춰 내달 7일 이후 긴급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종전과 비교해 사람 간 접촉 기회를 70에서 80%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후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긴급 사태의 지역별 해제 및 연장 문제를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 신규 확진자는 563명, 사망자는 29명이었다. 사망자만 봤을 때 같은 날 독일의 104명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들보다 눈에 띄는 성과다. 스웨덴 신규 확진자는 최대치였던 4월 초 700명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스웨덴 곳곳에 신설된 임시병원도 거의 비어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스웨덴이 감염자를 줄이기보다는 국민의 집단적 면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웃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이날 사망자가 각각 1명, 4명 나온 것에 비하면 스웨덴의 실험이 효과적인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스웨덴 사망자는 이달 들어 170명인 날도 있었지만 12명인 날도 있어 안정화됐다고 하기도 어렵다. 희망의 쌍마저 잘렸다. 일본 내 한국인 관광 종사자들의 절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본 정부가 지난 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중지를 단행하자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일본 현지 한국인들이 더욱 깊은 시름에 빠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큰 타격을 받은 데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로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일본 대마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13일 와의 통화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마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내 일제 불매 운동의 첫 번째 타깃이 되면서 한국 손님이 90% 이상 줄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한일 양국의 비자 면제 중단으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뱃길마저 거의 끊겨버렸다. 현재 대마도 현지 부산 여행사들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비자 면제 중단과 14일 격리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부산의 대마도 일본 관련 전문 여행사들도 폐업해 남아있는 여행사가 거의 없다는 것. A씨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 관광업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무담보 무이자로 융자해준다는 계획이 부럽기만 하다. 그는 대마도 관광시장을 부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대마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지원도 못 받고 있다면서 사정이 너무 급해 일본 은행에서 저리로 하나 5천만 원가량을 대출받았다고 씁쓸해했다. 일본 규슈 지역의 온천도시 백부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B씨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올 1월 들어 관광 문의가 좀 들어오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가 번지면서 2월부터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신규 예약도 뚝 끊겼다면서 이번 일본 정부 조치로 그나마 몇 개 남아있던 예약도 취소돼 완전 제로가 됐다. 신라 같은 희망이 사라진 셈이다고 토로했다. B씨는 또 일본인조차 국내 여행을 꺼리고 있어 여행업계가 그야말로 절체절명 상태라고 덧붙였다. B씨는 현지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는 자생 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줄도산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B씨의 관측이다. 수도 도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 도쿄에서 리무진, 관광 택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C씨 역시 일거리가 떨어진 지 오래됐다.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한국인은 물론 다른 외국인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CH의 설명이다. CH 회사는 자구책으로 이미 상당수 직원들을 내보냈으며 일본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CH는 일본 정부의 지원은 고용유지 보조금과 도산 방지를 위한 무이자 융자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진 않는다면서도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일본엔 강력한 사령탑 없어 코로나 대응 모범국 한국과 다른 점. 일본 언론이 강력한 사령탑 주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한국과 대만을 언급하며 일본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이 위기관리 체제를 주도했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각 기관의 접촉자 추적, 진단키트 신속 승인과 같은 대응을 요청했고 대만은 중앙감염증제휴센터가 휴교와 집회, 마스크 생산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습니다. 일본에선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감염증 대책을 주로 담당해왔는데 대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권한 없이 연구 중심이라 사령탑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니혼게이제이의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독립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제이는 전했습니다.